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이제 형법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과 살인죄, 부진정 부작위범 우리 총론 18조 얘기죠. 총론 공부할 때는 항상 강론을 끌어들여서 같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야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우선 그 18조부터 한번 보시면 18조 부작위범. 이 18조 말하는 부작위범은 부진정 부작위범을 말하죠. 진정 부작위범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진정 부작위범은 강론에서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고 강론의 행위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18조에서 말하는 부작위범은 총론은 자기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죠. 아니 강론은 자기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 그걸 부작위로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조 부작위범 일단 요건부터 한번 쭉 간단히 살펴보면 조문 한번 볼까요? 조문 부작위범 조문 보시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이게 지금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죠. 주체를 말하는 거죠. 주체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 따라서 이 부진정 부작위범들은 진정 신분범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 살인죄는 신분범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부작위범이 되면은 그때는 신분범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주체가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이런 자들만 가능한 것이. 이 자가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 이 주체가 그 다음에 부작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하는데 주체가 행위를 하는 거죠. 주체가 행위를 하는데 이 주체가 하는 행위는 부작위라는 거죠.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는 처벌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크게 부작위범 요건 부진정 부작위범 18조 크게 요건 조문 갖고 한번 볼까요? 조문 갖고 보시면 일단 보증인의 지위에 있어야 되고 보증의 지위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생긴다는 그 조문에 우리 규정되어 있죠.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으면 보증인의 지위 그 다음에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위는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부작위가 되려면 개별적인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개별적인 행위 가능성 이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은 판례가 싫어해요. 이런 표현들은 판례를 보면 쉽게 잘 풀어 쓰고 있어요.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걸 말이에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건 애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수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에 빠진 상황이라면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경우라면 수영이 아닌 다른 행위 가능성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개별적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개별적 행위 가능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는 이런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작위가 되려면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돼요. 뭐 행위 상황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구성요건적 상황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부작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 법익 침해의 위험이 있는 상황. 그런 얘기예요. 상황. 그러니까 이 부작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건 지금 조문에 없는 말이지만 알아놓으셔야죠. 조문은 크게 보증인의 지위, 그 다음에 부작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작위가 이루어지려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상황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상황 하에서 부작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범에서 행위 태양이 규정되어 있으면 행위 정형의 동가지성도 필요하고 그래.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추면 그러면 이건 부작위한 살인죄에서 이 18조의 요건을 갖추면 이걸 살인죄와 동가치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구조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죠. 250조 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분설해보고 이 구성 요건을 분설해보면 객관적 구성 요건, 주관적 구성 요건 이렇게 있고 객관적 구성 요건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살해했어요. 그럼 갑이라는 주체가 있고 A라는 객체가 있고 총을 쏘아 살해했으면 총을 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했으니까 사망의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인과관계라는 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필요한 거죠.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는 지금 고의가 있는 것이고 이 행위 속에는 지금 고의가 들어있는 행위죠. 250조 1항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18조는 그 중에 부작위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18조는 지금 어디에 대한 얘기냐는 것이 250조 1항 어느 부분과 관련된 얘기냐라는 것이 이 행위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이 행위. 이 보증인의 지위와 이 부작위로서의 요건을, 이 부작위 행위로서의 요 요건을 다 갖추면 이 행위하고 동가치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죄와 동가치성이 아니라 살인죄의 250조 1항은 요거 자기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자기 행위. 그래서 살인죄는 살인죄의 자기 행위와 동가치성을 인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진정 부작위범 요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말들이 있죠. 동가치성. 그 동가치성은 살인죄와 동가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자기 행위와 동가치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작위범 요건 들어갈 때 사례형 답안 쓸 때 동가치성 이렇게 해서 살인죄와 동가치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이래버리면 요건 다 잘 썼지만 좋은 점수 안 나오는 거죠. 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요게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살인죄와 동가치성이 아니라 살인죄와 동가치성이 인정된다는 얘기는요. 지금 요것과 다 동가치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8조는 이 행위 얘기 250조 1항의 요 행위 얘기 따라서 부작위한 살인죄를 언급할 때 이것만 언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인과관계가 쟁점이 있는지 따져보고 이거 언급할 필요가 있으면 이 부분도 언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의도 언급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만 달랑 언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다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거 갖춰지고 그래야 비로소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요 부작위범의 요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이걸 살인죄와 동가치성이 인정된다 이러면 마치 자동차에 하나의 이건 부품에 불과한 것이 요거 지금 부작위범의 요건은 250조 1항에서 하나의 부품이 지금 부작위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부작위한 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속품이 지금 부속품 이거 행위 따라서 자동차의 비유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의 자동차 바퀴를 갖다가 이 자동차의 바퀴를 갖다가 자동차와 동가치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시고 그 용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라는 구조. 250조 1항 살인죄에서 주체, 객체, 행위 중에서 18조를 다루는 것이구나. 이렇게요. 따라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설문을 꼼꼼히 한번 보자. 또 고의와 관련해서 언급할 말이 있는지 한번 꼼꼼히 보자. 이러면서 설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부작위범이 일단 눈에 들어오면 설문을 보면서 이거 부작위범이네 딱 판단이 들면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여러 자잘한 쟁점들을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18조 공부하실 때는 살인죄와 동가치성이 아니라 살인의 요 자기 행위와 동가치성 문제라는 거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기타 나머지 요건들도 검토한다. 특히 이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고의는 항상 쟁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항상 쟁점이. 이 자기범에서는 적극적인 희망 의혹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범죄들이 많이 저질러지지만
이 부진정 부작위범들은 아무 행위 안 하는 거죠. 아무 행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은 전부 다 미필적 고의들이 미필적 고의. 거의 대부분들이 미필적 고의예요. 적극적인 희망,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부작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때는 적극적인 칼로 찌른다 할지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작위범들은 대개 뭐뭐 해도 어쩔 수 없지 라는 인용의 의사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미필적 고의가 항상 문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인정 부작위범 나오면 미필적 고의는 자동으로 언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쟁점이 되는지 한번 떠올려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미수범도 한번 보시면 미수범들 한번 보시면 미수범 그 교과서에 설명된 일반적인 미수범 요건들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죠. 주관적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이제 필요한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하면 불법 영득의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고의가 필요하고 우리 250조 1항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주관적 요건 고의가 필요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의 착수가 필요한 거죠. 이 구성요건 단계 얘기죠.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부터 항상 검토가 들어가죠. 그 다음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들어가는데 몇 가지 경우에는 주관적 구성요건부터 검토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주관적 요건부터 검토가 들어가고 객관적 요건부터 검토가 들어가 주관적 요건부터 검토가 들어가고 객관적 요건 검토가 들어가는 범죄들이 있어요. 몇 개. 그 중에 미수범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주관적 요건을 고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조문 규정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문을 써주시라는 거죠. 주관적 요건으로 요거 13조.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는 거의 대부분이 조문을 빠뜨려요. 조문에 그런 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대부분 빠뜨려요. 바로 그냥 견해대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견해대립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조문 반드시 써주시라 그런 얘기. 우리 한번 그 조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우리 강론 조문 보시면 250조 살인죄 있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처벌하고 그 다음 254조는 미수범 규정이 있죠. 전 4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수범. 그런데 총론으로 가보면 이 미수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수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이 미수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미수범이 되려면 일단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고의 13조 이렇게 조문 반드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에 착수 여기다가 제 25조 써주시라는 거예요. 25조 실행의 착수. 그리고 나서 견해 대립에 대한 논의를 하시라는 것이 요거 빠뜨리지 마시라 그런 얘기. 25조에 그런 말이 있죠. 미수범이 되려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조문에 잘 정리되어 있죠. 지금 요건이. 그 다음에 실행의 착수와 관련해서는 조문 반드시 써주시고 견해 대립 써주시고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해가시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예비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우리 조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 교과서에 설명된 예비죄의 법적 성격 어떻게 써져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예비죄의 법적 성격 요건 전부 지금 그 예비죄의 중지미수 내지 예비죄의 방조보험 등 중요한 내용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비죄의 법적 성격 보시면 그 기본범죄와의 관계에서 학설, 독립범죄설, 발현형태설, 그 다음에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판례도 일종의 발현 형태설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예비죄 실행행위성, 뭐 독립범죄설, 발현 형태설, 그다음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학설들을 외우게 되죠. 쭉 이렇게 외우는데 조문을 보면 아,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뭐 조문을 보시면 조문을 보시면 예비 의무 있죠. 살인죄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250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의무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8조로 넘어가면 범죄 의무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미수범 참고로 미수범 보시면 미수범은 강론 조문이죠. 이건 강론에서 전사적인 미수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으로 넘어가면은 미수범의 형이 나와 있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이 강론에서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고 해놓고 형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렇지만 그 형은 총론에서 일괄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으로 이렇게. 그런데 예비 음모를 봤더니 형이 다 일일이 규정돼 있죠.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그냥 처벌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총론을 한번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 예비 음모 예비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 규정에서 개개 법률에서 이렇게 다 규정을 해놔야 돼요. 형벌을. 그래서 개개 범죄에서 형벌이 규정돼 있지 않고 마치 미수범처럼 이렇게 몇 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원자는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다 보면 이건 처벌을 못해요. 그건 개개 조문에서 다 규정을 해놔야 돼요. 형벌을. 총론에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 미수범에 비해서 미수범은 총론에서 일괄적으로 형을 다 규정해 놓고 있지만 예비 음모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예비 음모 보시면 지금 이 강론 조문 한번 보시면 강론 255조죠. 250조와 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예비 또는 음모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비 음모 행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위.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비 음모 행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예비 음모 행위죠. 이거 행위 속에는 항상 고의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의 이렇게 이게 지금 요건이에요. 255조 살인 예비죄. 그런데 살인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 이건 분석해 보면 객관적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체 특별한 제한이 없고 문제되지 않죠. 주체. 객체가 필요하고 행위, 결과,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주관적 요건으로는 고의죠. 지금 예비 음모죄하고 구성 요건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전혀 별개로 생겼어요. 전혀 별개. 생김새가 그렇다는 거죠. 생김새가. 우리 미수범은 살인죄하고 구성 요건이 전혀 별개가 되는 건 아니죠. 살인죄에서 이 결과나 인과관계가 없을 뿐이에요. 결과나 인과관계가 없을 뿐이에요.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서 이빨이 하나 빠진 것에 불과해요. 미수범은. 그러다 보니까 미수범은 250조 살인죄와는 독립된 범죄냐 이런 논의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독립된 범죄가 아니에요. 살인죄와는. 살인죄 2가 하나 빠진 것이지. 그렇지만 예비 음모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구성 요건 봐라. 전혀 틀리지 않느냐. 구성 요건의 구조 자체가 전혀 틀리지 않느냐. 따라서 이건 250조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금방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독립범죄 논의가 나오는 게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수범은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 금방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독립범죄냐? 이것과 관련해서 판례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얘기. 총론과 유기적으로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총론에 보시면 예비 음모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만 처벌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강론으로 넘어가서 예비 음모 조문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 엄격하게 해석해 주라는 얘기. 원칙적으로 처벌 안 하니까 엄격하게 해석해 주라 그런 얘기. 따라서 생김새가 틀리다 그래서 이걸 막바로 독립된 범죄로 봐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살인죄가 발현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차이냐면 발현 형태, 살인죄가 뭐가 발현됐다는 얘기? 250조 1항이 250조의 살인죄가 발현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살인죄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고 예비죄는 독자적인 실행에 착수가 없다 그런 얘기. 실행의 착수 전 단계의 범죄다. 실행의 착수의 전 단계의 범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만약에 독립된 범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독립된 범죄로 보면 살인죄와 독립된 별개의 범죄가 되니까 뭐가 되는 것이? 예비죄의 경우에도 뭐가 인정되는 것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미수라는 개념도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중지미수도 나올 수 있고, 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니까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치면 당연히 방조범도 인정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독립된 범죄설로 가면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조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끌어져 나와요. 안 그러면 자꾸 암기로 올라요. 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살인죄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다. 살인죄하고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니까 살인죄하고는 별개의 독자적인 실행에 착수가 있겠구나. 실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미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중지미수도 있을 수 있고 정범이 실행에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치면 그러더라도 실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방조범이 당연히 성립될 수 있고 이런 논리적 흐름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발현 형태설로 보면 실행의 착수는 살인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고 예비죄는 그 전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실행의 착수 개념이 인정될 수 없어요. 독자적인 실행의 착수 개념이. 예비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로 가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미수범이 돼버리고요.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그러니까 예비 단계에 그친 때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을 때는, 그때는 법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에 이르면 이건 이미 미수로 가버려요. 예비죄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 미수로 가버린다는 거죠. 독자적인 실행의 착수라는 걸 인정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지금 크게 요 28조를 통해서 25조를 해석해 들어가는 방식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지금 살인죄하고 구속요건의 구조가 생김새가 틀리게 생겼다 해서 바로 독립된 범죄로 봐줄 수 없다 하는 거지. 독립된 범죄로 봐줄 수 없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러면 이런 학설 대립들, 독립범죄설, 발현 형태설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독립범죄설이라면 그냥 독립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거 250조 1항과는 독립된 범죄구나. 이렇게 255조의 살인 예비죄는 이것과는 독립된 범죄니까 독자적인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가 전제되는 거죠. 발현 형태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인죄가 발현된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면 그건 살인 미수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죄만의 실행의 착수 개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는 것이. 예비죄 실행행위성으로 넘어가면 굳이 실행의 착수라는 말을 안 쓰고 굳이 실행행위성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독립범죄설에 따르면
실행행위성이란 말은 실행의 착수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실행의 착수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독립범죄설이라면 이건 그냥 실행의 착수예요. 실행의 착수. 발현 형태설에 따르면 실행의 착수는 아니지만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있다는 거죠. 행위가 있으니까 이 실행 행위성을 인정해서 실행성을 인정해서 여기에 종속을 시켜서 방조범을 인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방조범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정범의 행위가. 그럴 때 이건 실행의 발현 형태설이라면 예비죄의 독자적인 실행의 착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행위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실행 행위성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지금 실행행위성. 실행의 착수라는 말은 쓸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실행행위성이라는 행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종속을 시켜서 방조범을 인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발현 형태설에 따라서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나올 수 있는데 판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판례 보시면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우리 생각해 보시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무정형 무한정하지 않아요.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강도죄는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죠. 폭행협박. 그것도 아무 폭행협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항을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어야 되고 사기죄는 기망을 해야 되고 행위태양들이 딱딱 규정이 있는 범죄들인데 살인죄는 행위태양의 규정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살인행위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위태양의 규정이 없지만 살인행위는 어느 정도 한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칼로 손가락을 찔러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살인행위로 볼 수는 없겠죠. 살인으로 봐주기 어렵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렇지만 칼로 목을 찔러요.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살인행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예비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뒤떨어지는 한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그래서 무한정하다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살인행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행위로 한정이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그 전 단계의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정형 무한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체력을 비축해요. 그것까지도 예비행위가 될 여지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확장하면. 어쨌든 예비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준비행위죠. 준비행위다 보니까 살인의 준비행위다 보니까 그 준비행위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살인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방조범 도와주는 행위죠.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범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고. 그래서 또 형법 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해서 예비죄의 처벌이 가져올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각측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독립범죄설을 버린 것이에요.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독립된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끌어왔어요? 28조에서 끌어왔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할 때는 법률의 특별한 구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조에 비추어 보면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볼 수 없다. 생김새는 독립돼 있었죠. 생김새는 살인죄하고는 독립된 생김새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볼 수 없다. 28조에 따라서 여기에서 독립범죄를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발현 형태설을 그래서 취했다는 거죠. 근데 발현 형태설이 자꾸 그 이상하게 삐져나가는 견해가 있었죠. 실행 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걸 실행 행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예비 행위라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에 그 행위에 종속을 시켜서 예비죄의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죠, 이거.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처벌의 범위가 무정형 무한정하게 확장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쳤어요. 그럼 예비 행위는 무정형 무한정이에요. 이 행위 다 예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예비죄를 도와준 방조범, 방조범도 방조행위도 무정형 무한정이에요. 이것도 다 방조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요 행위 하나만 놓고 봐도 이게 지금 예비 행위가 무정형 무한정하니까 여기에도 종속되고 여기에도 종속되고 여기에도 다 종속돼요. 또 요 행위 또 요것도 여기 다 종속되고 끊임없이 연대 종속돼요. 거의 무정형 무한정하게 확장이 돼버리죠. 지금 방조범의 성립 범위가 무한정하게 확장돼 버려요. 예비행위가 무정형 무한정하고 이 방조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하다 보니까 예비죄의 방조범을 인정해 버리면 무정형 무한정하게 이 방조범의 처벌 범위가 확대돼 버린다는 거죠. 죄형법정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발현 형태서를 취하더라도 예비죄의 방조범을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그 견해를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것이 그러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판례가 정확히 이해되시죠? 이러면 큰 틀은 일단 예비죄의 방조범도 일단 예비죄부터 판례가 검토 들어가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방조범이 되는지 검토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판례는 독립된 예비죄와 관련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요 예비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비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독립범죄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죄형법정지에 부합하고 그 근거는 28조를 끌어들여서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예비죄로 그 다음에 이 독립된 범죄가 안 되니까 이 예비죄에서 독자적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행행위성을 인정해서 방조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 아니냐 그 견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은 무정형 무한정항이고 방조범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한 것이고 따라서 처벌 범위가 무정형 무한정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죄형법정지에 반하고 어떻게 해석하든지 죄형법정지에 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 정리할 수 있겠죠. 판례가 일단 독립범죄설을 버리고 일단 발현형태설을 취했구나. 그런데 발현형태설에 따르면 또 어쨌든 실행행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속돼서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겠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비죄 일단 독립범죄 발현형태 그 중에 판례가 익어버렸어요. 그럼 발현형태설이 하면 그리고 실행행위성이 있기 때문에 방조범이 성립된다는 견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실행행위성 갖고 안 되고 어쨌든 실행의 착수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행의 착수. 판례 흐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그 교과서에 설명된 예비죄 요건들 한번 보시면 아까는 예비죄 법적 성격, 독립범죄냐 발현 형태냐 이거 봤고 뭐 예비죄 요건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그 예비죄 성립 요건,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지금 고의부터 지금 요건 검토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미수범도 그렇고 예비죄도 마찬가지예요. 주관적 요건인 고의부터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인 실행의 착수 이렇게 들어가죠. 마찬가지 예비도 마찬가지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 예비행위 그러니까 준비행위 말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돼. 우리 범죄에는 항상 객관적 구성 요건부터 주관적
객관적 구성 요건부터 검토해서 그 다음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주관적 요건부터 검토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 범죄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범죄라고 볼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전혀 안 쓰는 것들이 있죠. 사냥터에서 총을 쐈어요. 사냥터에 총을 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만 놓고 보면 사냥터에서 노루를 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기수범, 몽둥이로 사람 때렸어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가 일단 범죄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고의가 있는지 보자, 과실이 있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미수범에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미수범에서는요, 객관적인 행위만 놓고 보면은 일단 범죄 행위로 끌어들여 볼까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런 결과가 없다 보니까 저 행위를 왜 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사냥터에서 총을 쐈으면 왜 총을 쐈는지 먼저 들여다봐야지 이거 범죄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비도 마찬가지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밧줄을 샀어요. 그러면 밧줄 산행위가 뭐 어때서 이거 전혀 요것만 놓고 보면 어떤 범죄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요것만 객관적인 행위만 놓고 보면 주관적 요건을 들어가 봐야죠. 왜 밧줄을 샀느냐, 고의, 목적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이 예비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범죄 구성 요건에 하면 위법성이 다 징표가 되죠. 위법성이 추정이 돼버려요. 추정이 돼버리니까 아무 행위나 구성 요건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고의를 봐줘야 돼요. 이런 범죄들은 예비죄도 마찬가지로 고의나 목적을 다 봐줘야 돼요. 주관적 요건을 그렇게. 그래서 고의부터 지금 요건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고의의 내용과 관련해서 실행의 고의사, 기본적 구성 요건, 그러니까 우리 살인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기본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실행의 고의설이고 예비의 고의설은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대립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우리 조문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 판례 예비의 고의설의 입장이고 조문을 보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조문을 보시고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런 견해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을 보고 바로 끌어 나올 수 있는 이 고의의 내용은 바로 이런 입장이에요. 주로 판례는 조문을 통해서 바로 끌어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구체적 타당성이나 실질적 정의에 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학설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학설의 의미들은 판례만 쫓아다니면 학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판례하고 독자적인 입장을 전개하려고 하죠. 자기만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고 싶어 해요. 어쨌든 그렇지만 판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죄가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조문만 보고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항상 조문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예비의 고의설, 판례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겠고 이 입장이 일단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에 정리하기도 쉽고 조문만 보고 바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조문을 한번 봐보시면 그러면 조문을 한번 보시면 255조 강론의 규정이 있죠. 지금 강론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강론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이러이런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예비 음모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예비 음모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예비 음모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예비 음모 행위 일종의 거동범과 같은 구조가 돼버리죠. 어쨌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예비 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요 예비 행위 요 속에는 행위 속에는 항상 고의든 과실인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의가 들어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조문 보시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은 예비행위, 그러니까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고,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는 요 행위 속에 고의는 행위 속에 들어있는 거라 그랬죠, 항상. 요 예비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비 행위 속에 들어있는 고의다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준비 행위에 대한 고의가 되는 거죠. 준비에 대한 고의.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한 고의가 아니고 준비 행위에 대한 고의구나. 우리 조문이 그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요건은. 조문 보시면 다 금방 판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그래서 판례 정리할 수 있겠죠. 예비의 고의설.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조문 보시면 254조. 강론 조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판례 한번 보시면 형법 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예비죄를 언급하면서 근거 조문을 몇 조를 들고 있어요. 지금 255조만 달랑 들고 있는 게 아니죠. 250조까지 근거 조문으로 들고 있는 거죠. 28조는 근거 조문이 아니에요. 그건 설명 조문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근거 조문은 255조하고 250조죠. 250조까지 근거 조문으로 드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255조는 250조하고 별개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 조문을 250조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예비죄는 근거 조문을 쓸 때 255조만 달랑 쓰면 안 되겠구나. 250조, 255조 같이 써줘야 되겠구나. 근거 조문.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마찬가지라 했죠. 미수범도 살인죄하고 250조 1항과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그랬죠. 250조 1항에서 이빨 하나 빠진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미수범도 254조만 달랑 써주면 안 되고 250조 1항도 같이 써줘야 되겠구나. 근거 조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예비죄 근거 조문으로 이렇게 250조까지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55조 이게 예비죄 얘기고 255조, 250조의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55조에서 강론 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왜 이 고의가 필요한지 조문 보면 금방 안다 그랬죠. 예비 음모 이게 예비 행위라 그런 얘기. 예비 음모 행위. 이 행위 속에는 고의가 들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면 나아가 실행의 착수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미수범이 돼버리죠. 실행의 착수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결론은 어쨌든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고 준비행위. 그러니까 주관적 요건으로는 목적 그 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준비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의는 뭐예요? 이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행위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준비행위가 있어야 된다. 고의는 어떤 고의?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판례 쭉 들어가 보면 이 예비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여야 된다는 거지. 이 준비행위를 좀 더 모든 준비행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이 말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말이 아니죠.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주는 근거는 굳이 찾는다면 28조에서 구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함부로 확장 해석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준비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255조를 해석할 때 이것도 역시 28조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말이 어디서 튀어나왔지? 그런 의문조차 안 가지시면 안 되겠죠. 의문은 가지시되 근거는 이래서 그렇겠구나. 마찬가지로 음모도 마찬가지죠.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다 그랬으니까 음모도 범죄 합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합의를 좀 더 엄격히 다뤄주기 위해서 판례의 추가적인 말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조문을 여러 가지 우리 교과서만 보면 자꾸 암기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을 조문을 통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의미들이 드러나죠. 암기하기 굉장히 편해지죠. 그 다음에 체계적이 되고 생각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조문은 굉장히 매력이 큽니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